자, 지금 이 시각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 자녀, 손자, 손녀 두신 분들 초조하게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수험생들 공부해온 대로 잘 맞출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마시고요. 자,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가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효혜 기자. 지금 10시 33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교시 수학이 진행 중이겠네요?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응원하던 학생들로 북적이던 교문 앞은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치러진 국어 영역 시험이 끝나고 이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본부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국어의 경우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엔 총 52만 2천여 명이 지원했는데요. 전년보다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졸업생 지원자 수 자체는 16만 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반수생과 재수생 등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대를 노리는 수험생이 많아진 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한 기자 말처럼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자, 힘내시고요. 자, 차분히 저희 방송 보시면서 긴장 푸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북한 이슈 다뤄볼 텐데요. 김금혁 전 보좌관님 나오셨는데, 자, 보좌관님, 자, 네. 북한에서 생활하셨었는데, 북한도 우리 같은 수능을 봅니까? 북한의 수능 체계는 대한민국의 수능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아, 있긴 있고요. 예, 일단 시기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주로 수능을 본다면 북한은 이제 그 다음해인 2월에 수능을 아, 보고요. 2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같으면 방학 기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은 4월이 입학 시기이기 때문에 아. 입학을 한 2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어, 그리고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대한민국은 이제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하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네. 즉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그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은 사실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 졸업생들이 한번 국가고시를 치른다라는 느낌의 어떤 수능이 있고요. 네. 대학교 입학 시험은 대학별 학력별 대학별 고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각 대학마다 시험을 따로따로 치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고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어떤 그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갈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시험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김금혁 보좌관님은 아마 익숙한 곳일 것 같아요. 저 대학을 나오셨는데 뭐 서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서울대라고 하는데 북한 입시제도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나온 그 교실 장면도 제가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강의실인 것 아. 같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고 또 이 김일성 종합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북한의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뭐 평양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김책공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에 입시를 하려는 사실 그 열기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매우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반면에 이 특목고,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고등학교,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평양 제일고등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학교를 못 가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입시에 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택된 그 학생들 범위 내에서는 그 입시 경쟁은 대한민국 못지않게 매우 치열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때 저희가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매우 그 드라마의 실사판이 현재 북한 내 그 사교육이라든가 입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뭐 학별 뭐 입시 경쟁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잠깐 수능일이어서 북한의 입시 사정을 어떤지 한번 살펴봤고, 자, 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이다 이런 걸로 공식 확인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제 격전지죠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자, 보좌관님 여기서 일단은 북한군 사망자가 좀 발생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 저희가 얘기해 왔던 대로 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사망에 대해서 사실 뭐 구체적인 영상이나 뭐 포로가 잡혔거나 그런 건 아직 공개가 된 건 없지만 네. 알려진 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약 5만 명에 달하는 러북 연합군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진격을 개시했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지금 매우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또 그 전투의 강도가 기타 다른 동부전선이나 남부전선에서 진행되는 전투보다 훨씬 2배에서 3배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제자 보도를 확인해 보니 쿠르스크에서 단 하루에 전사한 사람의 숫자가 일반 동부전선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 그 1,800명에 달하는 그 사망자 안에는 분명히 이 북한군이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 지금 거기 그 지역에 배치된 12,000명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은 어떤 그 전술 교육이 이 참호를 파괴하고 또 참호를 찾아내서 적을 제거하는 전술이거든요. 네. 쉽게 표현하면 알보병 전술입니다. 어. 가장 일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향해서 돌격하는 임무를 그냥 그렇죠. 맨몸으로 좀 뛰어드는 거죠. 뭐 그냥 소총 하나 들고 이제 네. 그 우크라이나 진지로 찾아가서 적과 교전을 하는 그런 전투 훈련을 받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량의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인가요? 이 개전 이후로 가장 많은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1,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종전이든 휴전이든 그때까지 서로 양측이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좀 추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공언을 했듯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 24시간 안에 이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그 화법에 우리가 좀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단기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안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현재의 전선에서 모든 전투 활동을 멈춘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 시점이 발효되는 그때의 그 땅이 곧 영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 전쟁 때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전협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남은 2개월 동안, 남은 3개월 동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어떤 강도 높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개선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북한이 인권 실태를 감추기 위해서 해외 공관을 동원해서 이 탈북민들을 이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전을 기획했다 이런 정황이 또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11월에 탈북하신 그 리일규 참사의 네. 어떤 증언에 따르면 또 리일규 참사가 가져오신 자료에 토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현재 외교 공간들에 나가 있는 이 북한의 외교관들에게 자국 내, 즉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라는 주문을 했고요. 특히나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아프게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북민들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어떤 북한에서의 어떤 인권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이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북한 정권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으니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공개 활동 또 인권에 관련된 활동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소문이라든가 혹은 이제 근거 없는 비방을 만들어내서 네. 그들의 어떤 그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어떤 좀 안 좋은 활동들을 좀 외교관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했던 것은 어떤 다른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나라가 이 탈북민과의 접촉을 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라는 네.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만큼 이 탈북민들의 증언에 가장 아프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위협을 좀 당하셨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어떤 매장이라는 것 북한이 누군가가 의도했든 그런 경험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 6월에 그 뉴욕에 갔어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러 뉴욕에 갔을 때 제가 묵었던 숙소가 하필이면 그 북한 대표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저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하루에 약 3번 정도 문의를 해올 정도로 사실상 이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공개적인 무대에서 증언을
방문을 하는 탈북민들의 어떤 그 신상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트럼프 얘기가 나왔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몇 차례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김정은 잠잠하거든요. 언제 때를 보고 있는 걸까요? 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도발을 통해서 연락을 본인이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북한은 약 10일 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알렸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0년에 취임을 했을 때 북한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공개하는 텀이 좀 길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그 아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는 뭐 일종의 브로맨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죠. 친했죠, 과거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이 외교적으로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는, 즉 러시아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빵하는 형식의 어떤 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러우 전쟁의 종전이라든가 혹은 이 북한에 대한 또 협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북한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이 안보 라인의 어떤 그 참모진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면모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좀 불길합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 그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무력적으로 강경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발언도 있었던 예.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이 김정은의 침묵 뭔가 폭풍 전야 같기도 한데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정치권 이슈가 참 많습니다. 먼저 국회를 보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총과 바로 곧이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곳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자, 국민의힘 의총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표결이냐 합의냐 말들이 많았는데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네, 일단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당정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무게가 쏠립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용산에서도 수용한 것 아닌가라며 당 입장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특별감찰관 도입에 합의한 후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 30분 뒤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되는데 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얼마나 나올 걸로 좀 예상됩니까? 네, 일단 여당 이탈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기존의 특검 내용과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당도 분열되지 말자고 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보신 대로 검찰이 이준석, 김종인 두 인물에 대한 조사를 방침해라고 하는데 마침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바로 귀국했고 이와 관련해 어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씨한테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 보내시는 게 맞는지랑.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냥 횡행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뭐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공투 받았다는 말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해야 될 일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은 자, 보신 대로 이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 취지 메시지를 왜 보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준혜 부위원장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폰에는 그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남아있지 않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PC를 통해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새벽녘에 12시가 넘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 문자메시지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지금 폭로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 그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는데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었던 일이지 본인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 별다른 관여가 한 적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시에 당 대표였고 결국엔 공천장을 주는 것은 당 대표인데 당 대표로서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선이 전략 공천인지 혹은 경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당 대표가 밤 12시에 당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 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지금 저 이야기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과정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명시 변호인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0년 10월부터 명 씨와 쭉 통화하고 뭐 계속 얘기도 하는 오랜 관계였다고 하는데 또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녹음은 이준석 의원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 행정관님, 이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초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이 세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2022년 초반이겠죠. 2021년 초반이겠죠. 2021년 중반 이후부터는 소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 그 당시 네. 대선 후보였었고 명태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명태균 씨가 이 사이를 연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갖다가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2022년인가요? 2021년 4월 달에 보면은요. 네. 이준석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윤리 징계와 관련해서 2022년도 같은데요. 이 징계 절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여사님에게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네. 또 이 동일한 4월 달에 소위 더 센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소위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에 의해서 여사님이 고마움으로 선물을 주겠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 내용이었고 그 일이 5월 9일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배제될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고 또 오늘 저렇게 뭐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준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천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 불가능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확인해서 얘기하는 저런 식의 발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말씀 들어도 사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시청자 여러분 아마 알쏭달쏭하실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관계들인지 한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종인,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자, 황교안 위원장님. 네. 이 명태균 씨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는 지속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SNS에는 오늘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도 그랬었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과도 뭐 가근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였던 과정에 있어서 공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외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와 친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올해 총선 과정에 그 새벽녘에 지리산에서 뭐 홍매화를 새벽 4시에 심고 있는 네.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명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명사장과 계속적으로 본인은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명사장과의 그 대화에서 그 부분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얘기했던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명 씨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를 넘어서서 어떤 정무적인 관계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좀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명 씨 주장과는 다르게 연락 매일 하지도 않았다. 명 씨의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김종인 위원장에게 갔더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그래요? 그럼 속칭 얘기는 이제 위원장님을 팔고 다녔고. 그런 거죠. 지금도 팔고 있다? 지나간 걸 갖다가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통화 한 적이 없어. 그 사람 하는 얘기지. 네, 어쨌든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각자가 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김종욱 행정관님. 어쨌든 이 김종인, 이준석 두 명의 이 공천 개입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도 좀 여기에 좀 초점이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무실에 찾아간 것, 제가 볼 때 한 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차례 찾아갔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뭐 다 녹취로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청와대 위치를 얘기하면서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왔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녹취 내용에 의하면 구명운동, 그러니까 자신의 징계에 대한 구명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랑 논의했다는 내용들에 대한 카톡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명태균 씨가 두 라인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에게, 또 한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 두 라인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이라는 이 세 사람은 2021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매우 정치적인 공동체로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선거가 대선 경선이었기 때문에 옮겨져 갔겠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라고 하는 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이 내용을 안 담았었는데요. 단계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여기서 꼬리를 자른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치자금법
플러스 소위 이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명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 밤늦게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오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내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이 내일 법원 앞에서 이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그리고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 여기 상임위원들 지지자들 총출동,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재판부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1월 2일에 김건희에 대한 대책으로서 규탄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패딩을 준비해라라고 지지자들에게는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주말의 집회, 지금 아마도 조국혁신당과 다른 야당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저는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어떤 수적인 우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15일에 선거를 앞두고서는 전 의원이 그 중앙지법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음번 집권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3심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서는 의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쫙 다 모여서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기소한 게 검찰이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유죄를 내리는 판사가 있다면 이 판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상임위원 2,000명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습니다.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서 이제 집회 교통비 지금 불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종욱 행정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는 이게 어떤 불법 소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 용사는 2년 반 동안 계속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는 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조직이고요. 회비를 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회원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면 고소고발하십시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 주말 집회가 방탄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했죠. 명품백 무혐의 처리했죠. 공천 개입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이런 식의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니까 소위 특검을 하자라고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대통령이 판판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씀입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이렇게 집회에 시위를 통해서 지켜졌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갖다가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년 반 동안 계속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판사를 겁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2년 반 동안 야당 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사법 리스크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판사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온다면 판사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또 하나 생중계 요구했잖아요. 생중계 요구한 내용들 판사들 압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윤상의 내용 같은 경우는 무슨 80만 원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80만 원이야. 더 나와야지. 이런 게 판사 겁박인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게 판사를 겁박하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민주주의 상식을 가지고 정당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들어보면 두 분 말씀, 양 진영 말씀이 모두 판사의 겁박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긴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앞두고 굉장히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결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집단 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제가 정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신고하지 않은 선거 캠프가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지금 사실처럼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희가 똑같이 국민의힘은 396억을 토해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판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수사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야당 당대표를 지지하거나 또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라고 정도는 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430억을 토해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진짜 예를 들면 겁박인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래도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와서 검사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자신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자중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욱 행정관이나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 내일 1심 선고 때 무죄를 다 주장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유죄를 많이 좀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전의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죄일 때 그리고 100만 원 벌금 이상일 때 네. 미만일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딱 100만 원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도 있지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받았던 거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나오고 80만 원, 70만 원, 혹시 90만 원 이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전과로서의 하나의 기록이 남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박탈이 된다거나 민주당이 어떤 보조금을 토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총공세를 해왔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오늘 1심 선고가 있어서 많은 일이 오늘 내일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 날인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사건 내용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에 청소년에게 돌을 맞았던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좀 어떤 일인지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용실을 가려고 건물 1층에 들어서다가 배현진 의원에게 말을 건 중학교 2학년 A군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애초에 돌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쓰러진 채 팔을 휘저으면서 계속 저항을 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요. 총 18초간 15차례나 머리 부위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배 의원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머리 부분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A군은 당시 그 미용실에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받으러 갔었던 건데 배현진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청소년이죠. 이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격자 측에서는 이 심실 상실 상태였다. 저는 사실 심신 미약은 들어본 적도 있어도 이 심실 상실 상태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님?
네, 형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신 상실 상태라고 하면은요, 정상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변별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이렇게 보아서요. 이 경우엔 사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심신 미약 상태는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면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그래도 완전히 상실에 이르지 않은 어느 정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인지와 책임이 가능한 상태로 보아 심신 미약 상태일 때는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완전한 심신이 아예 상실된 상태라면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공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본인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지만 당시에 전혀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심신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인정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심신상실 발음도 어려운데 이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말씀 들었고 뭐 저희가 화면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령 이런 상태라고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라던가 이런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때는 사실 본인의 어떤 의지나 고의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 네. 것처럼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보통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그러니까 그 정도엔 이르지 않아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감형을 받기 위한 요소로도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뭐 사과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가희 기자, 이 청소년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실에서는 뭐 선처하거나 합의해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 측 법률 대리인과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자꾸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공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어필을 하면서 저희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이 부분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학생을 위해서라도 이 합의나 선처보다는 본인의 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은요,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기 이전에도 유명인을 상대로 기행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던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린 그 장본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평소 유아인을 내가 안 좋아했는데 마약 의혹 보도 보고 내가 좀 골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을 했었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던 설모 씨에게도 이 지갑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현진 씨 측 변호인은 지금 당장 배현진 의원이 뭐 나이가 좀 어리다고 심신상실이라고 합의해주고 마는 게 능사가 아닐 거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지금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좀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볼 텐데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 같은 날 이 배우 박상민 씨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장가희 기자 보면은 음주운전했다는 건 동일한데 두 사람의 판결이 좀 달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둘 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좀 다른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배우 박상민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요. 네.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무리를 빚은 김호중 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이 김호중 씨를 보면은 초범이고 박상민 씨는 음주운전 2번이나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박상민 씨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지 3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둘에 있어서 실형과 그리고 집행유예를 나눴던 그 기준은 일단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혐의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범인 도피,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본인이 처음에 어떤 본인의 음주 사실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라던가 이 음주 외에도 다른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형량이 더 높고 결국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부를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점들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됐다고 보이고요. 네.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이었기 때문에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음주를 여러 차례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기한이 정해 있습니다. 10년 내에 또 음주를 아하. 반복하면 가중처벌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했던 음주가 이제 2011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10년이 싶습니다. 넘긴 넘었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형량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자, 홍 기자님, 어쨌든 김호중 씨, 박상민 씨 하면은 굉장히 대중이 사랑을 받던 인물인데 팬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김호중 씨 팬들은 억울하다, 안타깝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저도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김호중의 반성문이 3번이다. 이 번수가 아니라 시기가 언제이냐. 이게 재판부에게 진정성이 전달이 됐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네. 거냐면 첫 번째 반성문이 9월 5일이었는데 5월 9일 이 사고 났던 걸 생각하면 거의 넉 달이 돼서야 첫 번째 반성문이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번째 반성문이 지난 반성문 10월 12일에서 불과 16일 만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고를 16일 앞두고 나왔어요. 말하자면 구속전 심사할 때, 이 구속영장 심사할 때 또 선고 직전에 이런 부분이 과연 재판부에게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됐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술타기라는 그런 일반 비연예인들의 어떤 사건 보도가 많았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호중이라는 연예인이 대중에게 끼친 악영향 이런 부분들도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박상민 씨는 이번에 3번째 정말 안 되죠. 나쁜데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에서 귀가하다가 본인이 이제 취했다고 생각하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끼친 게 없다. 그리고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재판 당시에 굉장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인사 상황까지 한번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다른 사건도 한번 볼 텐데 장가희 기자, 이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사위들끼리 난투를 벌였다. 장인 장모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사위인데요. A씨는 지난해 9월에 경기도 남양주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갔다가 B씨가 장모님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에게 맞은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자, B씨 역시 참진 않았습니다.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고 또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서 이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A씨 측에서는요. B씨의 치아가 빠진 건 내가 얼굴을 이렇게 때려서가 아니라 B씨가 내 팔을 물다가 치아가 빠진 거다라고 했고 또 B씨가 나를 젓가락과 소주병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때린 거다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자, 장모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한 사위가 저렇게까지 다른 사위를 이렇게 공격했나 싶기도 한데, 자, 홍 기자님, 이 당시 모습을 보는 그 장모님 속이 좀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만해라.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집 안이 아니거든요. 식당이에요. 사실 다른 손님들 보기에 이 장인 장모, 사위도 자식인데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고 또 제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동서간에 싸웠지만 그렇게 어떤 말다툼이 신체적인 폭행, 쌍방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그의 배우자, 내 딸들에 대한 어떤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도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길래? 그 정말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폐륜이죠. 나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얼굴을 손발로 마구 때린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소주병이 나온다. 이거 자체가 웬만한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게다가 여기가 여럿이 있는 장소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굉장히 체면 이런 거 중시하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 다른 테이블에서 봤으면은 뭐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부 어떻게 판단이 내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실 한쪽이 더 많은 피해, 그러니까 전치팔주면 사실 상당한 피해거든요. 이렇게 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쨌든 양쪽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면 쌍방 폭행이 되고 보통은 이제 합의를 하면은 서로 없는 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피해 정도도 심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한 물건 같은 것들이 지금 사용이 되었잖아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고 그리고 이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사위들이 다른 죄로도 이미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고려가 되어서 전과가 있습니까? 네, 벌금 3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이제 모두 합의는 한 사정, 그래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들이 좀 가만히 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가족끼리 이런 난투극 참담한 상황이죠. 네. 아, 그리고 다음은요. 이 문학의 아마 소식일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문세 씨가 정규 17집을 냈다고 합니다. 좀 가볍게 기분 좋은 소식 한번 볼 텐데 내년 17집 앞두고 있는데 두 곡을 먼저 선공개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 기자님, 이 13년 만에 라디오에 복귀도 하면서 뭐 은퇴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목을 그렇습니다. 박았다고 지난 6월에는 라디오 복귀도 했고 네. 바로 어제 내년에 17집 내겠습니다 하면서 두 곡을 먼저 선보였는데 네. 사실은 조용필 씨가 지난해 20집을 목표로 하면서 2022년에 두 곡을 선곡을 선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로 늦어지면서 또 지난해에도 두 곡을 선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조용필 씨와 비슷한 행보인데 이문세 씨가 조용필 선배를 따라했다. 저는 이거보다는 이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는 팬들에 대해서 기대를 주는 또 팬 서비스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바로 제작 발표에서 이문세 씨가 나는 마지막까지 마이크 잡을 힘만 있어도 노래하겠다. 은퇴 공연이 없다. 말하자면 은퇴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은퇴를 예고하는 공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래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박수 받을 때 뭐 떠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라디오에 또 복귀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매일 박수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라디오라는 세 글자하고 떼놓을 수가 없다. 사실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만 생각을 해도 그렇고요. 학창시절 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사연 응모했다가 당첨이 돼서 읽힌 적도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예전 세대들이 정말 청춘과 함께 해줬던 이문세 씨인데 저는 지금도 건재하게 이렇게 새 앨범을 낸다 이런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번 이문세 씨 노래 듣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어제 공식 행사가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은퇴라는 것 자체는 쓸쓸히 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를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근데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한테는 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걸어 나올 수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와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냥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객석에 앉아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 네, 광화문 연가 잔잔히 깔리는데 또 한번 좀 심금 울리는 것 같고. 장가 기자, 어쨌든 두 곡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에 담고 있습니까? 우선 이별에도 사랑이라는 곡을 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별하게 되면 미움만 남고 가끔 그리움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별에도 사랑이 가득하더라라는 가사인데 미움보다 고마움이 크게 자리 잡았다. 이런 가사가 참 시린 겨울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이블루스라는 노래도 제가 아까 계속 듣다가 왔는데요. 내 인생 그래도 사랑 한번 해봤으니까 박수 한번 받아봤으니까 끝이어도 좋아.
내가 발버둥 쳐도 인생은 가는 것, 누구나 가는 그 길이라면서 이 세월의 흐름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의미로 마이 블루스라는 제목을 단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못 들었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꼭 한번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저희 홍 기자님, 그리고 뭐 이 이문세 씨가 임영웅 씨 그리고 조용필 씨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드라마 OST로도 쓰였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임영웅 씨가 오리지널 가창자로 오해를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문세 씨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아니 본인 히트곡도 많은데 왜 남의 노래를 불러? 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문세 씨가 억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임영웅이 불러서 메가 히트가 됐고 그래서 덕분에 내 노래도 재조명되고 나도 가창자로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나 이런 어떤 힘을 패기를 보여주면서 17집을 예고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20집을 낸 조용필 선배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은퇴에서 연장되는 부분인데 나는 그분이 은퇴 공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럽다 하면서 이 조용필 씨를 포함해서 이 선배들이 앞에서 가시기 때문에 나는 뒷짐지고 여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거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용기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문세 씨가 갑상선 암에 걸렸었고 그게 전이가 됐는데 그게 바로 성대 옆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암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시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당선인. 이 차기 대통령을 초청하는 백악관 전통에 따라 이번 회동이 성사되는데요. 아무리 전통이라지만 서로에 대해 공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두 인물인데 과연 만남은 어땠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다며 악수를 청하자 트럼프 당선인도 화답의 의미로 손을 맞잡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회동은 순조로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평화적 권력 이양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 정권을 다시 잡게 된 트럼프 당선인, 앞으로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선 무차별적으로 돌진한 차량에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저녁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의 한 스포츠센터 광장에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는데요. 이혼 후 재산 분할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산책과 운동을 하던 시민 3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참사보다 더 논란이 된 건 중국 정부의 대처였습니다. 참사 피해 현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통제하는 듯 10년 만에 벌어진 중국 내 최대 참사임에도 온라인 분위기는 조용했고요. 사고 관련 게시글을 클릭하면 영상이나 사진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주하이시에 곧 국제 에어쇼가 열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참사 하루 뒤에서야 사건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